양방향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적 목적과 그다음에 현재 한의계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어떠한 기본적 공통점 때문에 이러한 설정되어 있는 순서가 마치 기혈의 흐름인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 김우진 학생은 저기 그 비공개로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저희 정다전 선생님한테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합의된 내용이지, 합의 내용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생물학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인체 어떤 기능과 그다음에 그것을 의료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떤 사실로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미래 한의학은 분명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실용적인 측면이 강조돼야 되겠죠. 실용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결국은 임상의학을 통해서 환자의 질병이나 증상들을 해소해주는 쪽으로 결과를 드러내고 검토돼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념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점차 줄어들 거고요. 실용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어떤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들은 계속 강조가 되겠죠. 그러한 과정들이 현재 과도기 상태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 내용들이 현재 경영학 교과서에 여러 방식으로 혼용되어 있으니까 제가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내용은 그러한 혼용되는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 교과서의 다양한 내용들은 대학에 따라서 아니면 임상가에 따라서 아니면 시대적인 의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구나, 그리고 활용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확장해서 학습하는 데 활용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한 관점으로 어떤 교과서 내용을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학습할 거고, 저는 그 교과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통점만을 발췌해서 오늘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시험 평가는 모두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수업을 통해서 언급된 내용을 기반으로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 여러분의 학습을 통한 어떤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대비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워낙 내용이 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는 참고하시면서 제가 제공하는 학습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활용하시고, 뭐 메모도 거기다 하시겠지만 수업과 관련한 시험 평가들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구두로 평가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강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강혈은 앞에서 설계한 것처럼 경혈학 기호는 가버너 베셀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약어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번호는 이제 유주 분포에 따른 순서로 정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명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우려면 정신이 없겠죠. 그렇지만 동의보감에서는 기지음극이라고 하는 명칭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명칭만을 일단은 평가 대비로 숙지하시되, 다만 이렇게 명칭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위를 의가에 따라서 아니면 내단가에 따라서 아니면 이 부위에 대한 어떤 인체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의가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불렀구나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들 꼭 명심하길 바래요. 중국의 다양성이란 무엇일까요? 한반도보다 현재적으로 보면 50배 많은 인구, 50배인가요? 예, 100배인가요? 많은 인구와 그 다음에 그 넓은 영토에서 수많은 문화와 그 다음에 수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이 중국 대륙에서 활동했고, 그들의 활동 과정 속에서의 의료적 경험들,
들이 각각의 어떤 방식으로 정리되다가 결국은 중국 통일 또 그리고 현대로 오면서 합쳐지면서 이게 통합되어 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물론 이러한 통합의 과정으로 친구 문헌 중 일부는 친구 대성과 같은 책도 명나라 시대 양계주 선생을 통해서 발간이 되기도 했고 또 기타 다양한 친구 의서 전문서들도 등장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의료적 행위와 실천을 했지만 그 내용의 공통점들을 결국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명 현상이나 의료적인 실천 과정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장강에서 드러난다는 점으로 보시고 다만 이제 그럼에도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이제 기지음극이다 라는 부위죠. 부위는 이제 회음이라고 하는 여러분 인맥의 기시열 회음 부위와 꼬리뼈라고 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꼬리뼈를 여러분이 촉지할 수 있는데 그 부위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중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의 뒤쪽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항문이 이쯤에 있어요. 항문이. 그러면 항문의 뒤쪽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문에 붙어 있는 구조죠. 근데 항문의 공간은 바로 단면을 보면 이 골반 안에서는 이 직장이라고 하는 렉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결국은 항문 안쪽은 사실은 음식물 찌꺼기를 비롯한 장내 미생물이 거주하는 공간이고 그 이외의 공간이 결국은 이제 인체 내 조직이기 때문에 자침 과정에서 항문의 손상, 직장 내 손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또 위치적으로 보면 회음 부위와 마찬가지로 골반 아래쪽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면 노출이 아주 예민한 부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장강혈을 임상적으로 다용으로 활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에는 매우 뚜렷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어떠한 치료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고요. 그러한 측면의 항문 주변에서의 위치는 결국은 항문과 관련돼 있는 해부학적인 근육이나 힘줄들이 분포하고 있고 신경도 결국은 항문과 그 다음에 고창자라고 하는 렉텀과 관련된 신경 조직이 있고 혈관들도 바로 그러한 주변에 있는 정맥들인 거죠. 동맥보다 정맥을 주로 설명한 거는 바로 이 주변은 주로 정맥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강은 동맥의 락혈입니다. 락혈은 고전적으로 척추혈관을 비롯한 정맥의 성격을 띠는 영역이라고 했죠. 결국 장강의 공간은 항문을 중심으로 하는 척추혈관을 염두에 두고 있었구나라는 것이 이 개회에서 드러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병증의 모델들은 동맥의 병증뿐만 아니라 항문에 관련된 병증을 아시얼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으로 써왔다라는 점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위가 꼬리뼈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부위가 꼬리뼈에 해당하는 부위고 지금 이 부분이 항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위과 이 부위의 요경계다 정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게 확장된 그림의 표현이기 때문에 매우 먼 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항문과 꼬리뼈 사이의 공간을 보면 매우 비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매우 비좁은 공간을 만약에 자침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러한 방식으로 자침의 방향이 설정이 되겠죠.
이 방향으로 자침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자침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자침하게 되면 사실은 앞에 있는 직장을 염두에 두게 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장강혈을 혹시나 타멸하고 자침하게 되면 자침의 방향은 이 꼬리뼈를 기준으로 타멸하고 항문과 꼬리뼈 사이에 피부면에서 꼬리뼈 밑면을 타고 골반 안으로 자침하듯이 들어간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혈관의 특징은 이와 같이 항문에 분포하는 주된 동맥보다는 이런 항문 주변으로 분포하는 혈관들이 지금 분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문 주위의 병증의 모델들은 물론 항문 괄약근과 같은 평활근의 증상도 관련돼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맥류와 관련돼 있는 혈관 병증이 항문의 주된 병증의 모델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동맥의 락회라고 하는 의미가 장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주의 사항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깊이 자침 과정에 직장이라고 하는 렉툼, 이 렉툼의 영역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침의 방향이 꼬리뼈를 기준으로 항문이 있다면 항문과 꼬리뼈의 중간에서 꼬리뼈의 안쪽 틈을 타고 요면으로 침이 들어간다라는 식입니다. 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치료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부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들을 또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지금 항문이 있는 거죠. 항문의 공간이고 이쪽이 이제 전음 부위에 해당하는 공간이죠. 이건 현재 남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로 이분은 이 부위는 전립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립선이 있는 부위가 우리가 인맥에서 보면 회음의 공간이라고 했었죠. 이 공간이. 예. 물론 여성인 경우에는 전립선이 없어요. 그런 차이를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MRI 사진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MRI 사진을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항문의 구조, 항문 앞에는 지금 전립선의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예. 그런 해부학적 특징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다음으로 요수혈입니다. 요수는 꼬리뼈와 엉치뼈가 만나는 공간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엉치뼈의 모습이 대략 이런 구조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면이 꼬리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엉치뼈와 꼬리뼈가 만나는 부위인데 특히나 엉치뼈와 꼬리뼈가 만나는 부위 뒤쪽 아래쪽 면에는 엉치뼈의 아래쪽에 엉치뼈 틈새라고 하는 공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는 엉치뼈 틈새를 향해서 자침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 아래쪽 사진을 보면 꼬리뼈가 있고 엉치뼈 틈새를 찾아서 자침을 할 때 장강혈처럼 횡자듯이 자침을 하는데 이때 엉치뼈의 뒤쪽 엉치뼈의 능선과 엉치뼈의 앞쪽면 사이의 틈을 타고 올라가서 지금 이 공간 안은 엉치뼈 안쪽 공간 그러니까 그 엉치신경이 존재하는 공간에 해당하는 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지금 글씨가 써져 있고요. 다른 명칭도 마찬가지로 많은데 동의보감은 특히나 이 중에서 좀 다른 명칭을 5개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수공이라는 말들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이 숫자가 결국 우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중추신경계의 척수액이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또 언급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 숫자는 또 골수의 숫자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러한 측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부위 해부학적인 위치로 보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위에서 항문 쪽과 관련돼 있는 구조물은 거의 또 동일합니다. 겉에 있는 심줄 위주로. 그래서 장강혈과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를 갖는데 그런 점에서 요수혈은 장강혈을 대용으로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장강혈을 쓰기가 어려울 때는 요수혈을 대신해서 치료적 목적으로도 쓰더라 라는 점도 생각하면서 엉치신경이나 꼬리신경 관련한 거는 사실 이 엉치뼈 안쪽에 존재하는 신경 구조를 염두에 둔다라는 거죠. 혈관의 구조에 있어서는 장강혈하고 비슷한 이 고창자 정맥 얼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가쪽 엉치뼈와 관련되어 있는 동정맥이 가장자리에서 이 부위에 분포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로 사자나 횡자를 합니다. 그래서 사자라고 일단 언급한 거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직자 원래대로 하면 이 표준 위치에서 직자하는 게 맞겠죠. 직자라고 하면 이렇게 자침하는 게 직자겠죠. 근데 이렇게 자침하면 사실 엉치뼈 틈새에 뼈에만 닿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자침의 방향을 아래에서 위쪽을 통해서 틈새를 타고 엉치뼈 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엉치뼈 틈새라고 하는 공간의 요소가 바로 이 공간인 거거든요. 이 공간에서 봤을 때 자입의 방향은 바로 이 엉치뼈 틈새를 타고 이 안쪽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지금 엉치신경과 꼬리신경이 나온다는 거군요. 엉치신경과 꼬리신경은 위에서 척수신경의 가지로서 지금 엉치뼈 안쪽으로 지금 이제 가지쳐 나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위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침의 방향이 이렇게 자침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자침한다라고 생각하고 타멸과 추혈 자침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제 해부학적인 여러 자료를 통해서 소개하는데요. 엉치뼈 틈새의 위치는 나중에 또 엉치뼈의 전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 또 기준선이 됩니다. 그래서 타멸 과정에서 엉치뼈 틈새를 찾는 거는 나머지 경혈, 특히나 족태양 방광경에 있는 나머지 경혈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엉치뼈 틈새는 시술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타멸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위치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되고요. 엉치뼈 틈새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골화되면서 좁아질 수도 있어서 척표 촉지에서 엉치뼈 틈새를 만지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령이나 또 모습에 따라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찾는 법을 익혀야겠죠. 엉치뼈 틈새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동맥의 경혈 이외에도 경회 기혈로 포함되는 경회 기혈을 추가로 소개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경회 기혈을 보면 욕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EX라고 하는 것은 익스트라 포인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WHO에서 약정한 기호입니다. EX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특정 경맥엔 소속되어 있지는 않지만 WHO에서 인식하고 있는 공용되어 있는 경회 기혈이구나 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거는 back, 등에 있다라는 것의 약어입니다. 그리고 번호는 등에서 9번째 경의 기혈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기서 9번째는 사실은 어떤 순서가 유주 분포에 따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WHO의 입장에서 다빈도로 등장하는 경혈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뒤에 거기에 번호를 부여했다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EXP9은 욕이라고 하는 경의 계열인데 이 위치는 사실은 근현대 중의학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근현대에서 등장했고 이 위치는 잘 보면 꼬리뼈 끝에서 위로 위치이기 때문에 엉치뼈 틈새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요수하고 거의 동일한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요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 부위를 욕이라고도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동일한 영역에 왜 서로 다른 이름을 새로 붙였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주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수의 경우는 주치의 범위가 이런 범위를 치료한다라고 주되게 언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강혈과 비슷한 주치나 아니면 엉치뼈 주변의 주치로 옛날 사람들이 주로 언급했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새로운 주치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의학자들은 자신이 새로운 주치를 발견한 만큼 그 새로운 주치는 새로운 경혈명으로서 인식해야 돼라는 식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아 새로운 항성이나 새로운 별을 찾게 되면 거기에 자신의 이름이나 자신의 의미와 관련한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장명하는 것과 같다는 현상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명칭을 부여한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기는 요수의 다른 요수와 동일한 부위에서 다른적 진료 임상적 의의로 쓰였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임상적 의의는 국부적인 병증을 넘어서 일종의 중추신경계에 관련된 신경과적인 질병과 관련된 영역까지도 치료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위치가 요수와 동일하다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혈들을 설명할 때 엉치뼈를 인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디 엉치뼈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세이크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엉덩뼈 능선의 뒤쪽 끝이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위디 엉덩뼈 가시입니다. 엉덩뼈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구하고 있죠. 예, 엉덩뼈가 능선이 있고 능선의 앞쪽의 융기, 뒤쪽으로 끝나는 융기가 각각 존재하는데 이 각각의 융기를 체표로 촉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 이 용기가 촉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용기가 촉지되는 위쪽 함몰, 이쪽 지역은 함몰 형태로 나타납니다. 뼈와 근육의 어떠한 그 구조적인 역할 때문에. 그래서 요 위쪽은 함몰, 요 위쪽은 융기가 되는 구조 때문에 위디 엉덩뼈 가시라고 하는 공간을 기준으로 엉치뼈의 위치와 허리뼈의 위치를 기준선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은 위디 엉덩뼈가시의 융기와 함몰이라고 하는 특징이 왜 드러나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길 바래요.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실습 때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그 위치가 요 부위일 때 그 위치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는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중심으로 요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함몰이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요 용기를 기준으로 해서 허리와 엉덩이의 공간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 중에 여러분이 또 이제 허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허리뼈 찾기 방법론이 바로 엉덩뼈 능선 찾기법입니다. 엉덩뼈 능선 찾는 법을 야코비라고도 부릅니다. 야코비 선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 야코비 선을 불어식 표현으로는 투피어 선이라고도 부릅니다. 투피어 선이나 야코비 선은 모두 동일한 용어인데요. 투피어 선과 야코비 선의 공통점은 바로 이 엉덩뼈 능선의 능선의 위쪽 모서리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은 넷째, 다섯째 허리뼈 사이쯤에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정확하게 야코비 선, 투피어 선의 위치는 넷째, 다섯째 허리뼈에 가깝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른쪽의 연구자료처럼 영상 장비를 이용할 때는 야코비 선의 위치는 넷째 허리뼈에서 다섯째 허리뼈 사이의 어느 공간 안에 이게 몰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정도의 편차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코비 선을 기준으로 우리는 넷째 허리뼈를 촉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촉진하게 되면 촉진했을 땐 반드시 이 부위를 촉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최표면의 피부의 두께 때문에 이 엉덩뼈 능선을 촉진한다는 느낌의 만큼의 피부의 두께가 특히나 피하 지방의 두께가 마치 이 부위가 야코비 선이 있는 것처럼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이거는 거의 모든 오류가 나는데 이러한 것들을 관찰한 결과 촉진에 의해서 야코비 선을 찾은 대부분의 사람은 셋째 허리뼈와 넷째 허리뼈 사이를 기준으로 야코비 선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엑스레이나 영상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만약에 촉진에 의해서 야코비 선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야코비 선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넷째 허리뼈를 말하는 게 아니라 셋째 허리뼈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배 한의사들은 다 야코비 선을 가지고 넷째 허리뼈를 찾고 있다고 촉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찾은 경혈들은 모두 엉뚱한 데다가 경혈 표시하고 치료한 거죠. 이런 이야기는 20년, 30년 된 한의사들조차도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여러분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한의사의 오진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조롱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사실 언제 알려지게 됐냐면 2017년 논문을 통해서 알려졌어요. 이 논문조차도 카이로프라틱이라고 하는 미국 사회의 정골의학 관련 학술지에서 처음으로 인식한 문제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최소한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식하면 앞으로 야코비선을 촉진을 통해 찾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이 찾은 야코비선은 셋째 허리뼈를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탐혈과 자칫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흔적이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찾는 야코비선 찾는 법은 B선을 찾는 게 아니라 결국 찾다 보면 A선을 찾게 된다라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의 해부학과 동양의 해부학에 있어서의 신체적 차이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아마도 서구의 아나토미, 그러니까 서구 해부학, 그러니까 그레이 아나토미나 현대 해부학 교과서를 보면 위디 엉덩뼈 가시를 수평으로 연결한 선은 둘째 엉치뼈 구멍에 해당합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서구 사회에서는 위디 엉덩뼈 가시를 연결한 수평선은
두 번째 엉치뼈 구멍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건 서구 사회의 체형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동양인의 체형은 위디 엉덩뼈 가시를 연결한 수평선은 거의 대부분 첫째 엉치뼈 구멍에 가깝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조차도 동양과 서양의 신체적 특징을 구분하지 않았을 때 서양의 해부학을 기준으로 동양 사람에 적용하면 결국은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인 거죠. 이와 같은 내용에 관련된 문제의식은 이 자료는 실험 친구 해부학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내용들이 조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되, 우리나라 사람이 많은 여러 어떠한 유전적인 혼합으로 인해서 서구화된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동양인에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실습실에서 여러분이 이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게 되면 대부분 첫 번째 엉치뼈 구멍을 기준으로 찾겠구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엉덩뼈 능선을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하면 어떤 영상이 보일까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한테 별도로 원광대 한의대 경혈학 교실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는 초음파 교육을 여러분은 한의대생으로 받을 건데요. 아울러 경혈학 실습 과정에서는 영상 진단 기기를 활용해서 초음파 영상 교육도 일부 시간에서 제공하는데, 그럴 때 다시 한번 교육을 하겠지만 초음파 영상을 통해서 엉덩뼈 능선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야코비 선을 찾거나 아니면 촉지를 통해서 위디 엉덩뼈 가시를 찾는 과정에 분명히 여러분의 실수나 잘못된 인식으로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정하는 방법은 바로 간편하게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고, 그걸 판독할 수 있으면 오히려 촉진의 미숙함을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엉덩뼈 능선을 초음파로 관찰해 보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엉덩뼈 능선의 단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엉덩뼈 능선이 복부에서 다리 쪽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쪽이 여기고요. 이쪽이 여기 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엉덩뼈 능선에 초음파 프로브를 갖다가 대면 엉덩뼈 능선이 있는 면은 뼈이기 때문에 초음파가 뼈를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초음파가 결국은 초음파 초음파 신호를 보낸 그 반사파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반사파에 의한 영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반사가 뼈에선 다 되기 때문에 뼈 안쪽의 공간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없습니다. 뼈 바깥쪽의 복강 쪽 이미지는 결국은 순차적으로 배 바깥 빗근, 뱃속 빗근, 배 가로근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위에 따라서 신경도 관찰할 수 있다. 그 1번 신경과 2번 신경이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이 신경들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가 골반에 관련된 다양한 병증을 침치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면 타멸의 방법뿐만 아니라 자침의 대상이 되는 자입 깊이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유효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익숙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다양한 초음파 영상을 제공하면 꼭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엉치의 공간과 엉덩뼈의 공간을 통한 골반의 위치를 파악했다면 그 골반 위쪽에 존재하는 동맥의 나머지 경혈들을 소개할 건데, 세 번째 경혈이 요 양관입니다. 요 양관이라고 하는 위치는 허리 쪽에 양기와 관련한 관문이라고 하는 역할들인데,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 용어로 입구를 언급을 합니다. 입구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조절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출입을 조절한다는 뜻이죠. 출입의 조절이라는 의미를 여기다 왜 부여했냐면 바로 허리와 허리 밑을 구분하는 영역이 요양관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운동 역학적으로 봐도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요. 우리가 허리를 움직일 때 가장 많이 허리가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위에 해당합니다.
현대 임상에서도 양방이든 한방이든 가리지 않고 허리 염좌든 디스크 환자가 제일 많이 다발하는 부분이 바로 이 네 번째 허리뼈와 다섯째 허리뼈가 만나는 공간인데, 이 부위가 취약한 이유는 구조적으로 다섯째 허리뼈까지는 골반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하지만, 다섯 번째 위쪽은 결국 골반이라는 구조 위에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떠 있다라는 느낌 때문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근육의 약화들은 허리뼈의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 무리로 가장 큰 허리뼈의 관절 손상은 바로 요양관 지역에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요양관의 지역은 넷째 허리뼈와 다섯째 허리뼈의 사이인데, 이 틈은 상대적으로 매우 넓어요. 이 부위가 매우 넓습니다. 넓다라는 건 뭐죠? 이 부위를 통한 여러 가지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조작이 뭐냐면 바로 척수로 들어가는 관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양방에서는 그래서 허리에 석수신경 마취라든지 아니면 뇌 척수의 검사를 하기 위한 관찰 지역이 바로 이 요양관 지역을 요척수 천자 주사기를 통해서 척수액을 뽑아내고 또는 마취약을 주입하는 공간이 되고도 있어요. 그만큼 양방에서도 의료적인 중지술이 많은 공간인데, 이러한 부분을 한의학에서도 옛사람들이 활용하고 있구나. 물론 척수를 자극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허리의 취약 부분이다라는 점에서 이 공간적인 특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16번째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16번째라고 하는 것이 추라고 하면은 일종의 척추를 통해서 16번째 척추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넷째 허리뼈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왜 16번째냐라고 할 때 등뼈 12개, 허리뼈 5개라고 할 때 네 번째 허리뼈니까 16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전 문헌에 나와 있듯이 목뼈라고 하는 것은 추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고유 명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한 지점을 가지고 부위의 위치를 찾으시고요. 등 위치로 보면 등 허리막, 이것이 등 허리막을 구성하는 이 근육의 막성층의 바깥쪽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등 허리막의 연부 조직 손상이 허리의 통증에 많기 때문에 결국은 등 허리막의 분포 공간을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얘기를 합니다. 물론 등 허리막은 근육이 아니라 근육을 덮고 있는 막성층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지금 여기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척추의 정중선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허리뼈 가시, 스파인과 관련되어 있는 스파이널리스와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 그 다음에 척추뼈 가시와 가로돌기 사이에는 척추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갈래근이라는 멀티파이더스라는 근육들이 이 모든 척추뼈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통이 척추 가로돌기 간 근처까지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묵갈래근이 일반적으로 척추뼈에는 다 언급되고 있는 거고요. 가시끝 인대는 척추의 바깥쪽에, 척추뼈 가시의 바깥쪽에서 가시와 가시 사이를 연결하는 힘줄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으로 척추뼈 가시에 나타나는 구조니까 한번 숙지하면 나머지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다만 등 허리막의 분포 영역이 이 허리 부위에만 있다. 엉치에서 허리 부위에만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용어적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교과서는 등 허리막을 허리뼈 넘어서까지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잘못된 오류예요.
그래서 나중에 평가할 때 교과서에 잘못된 내용은 여러분이 꼭 제가 수업한 내용을 근거로 교정해 가면서 수업 어떤 공부를 해주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넷째 허리뼈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신경으로 보면 넷째 허리 신경의 뒤쪽까지든 신경과 관련한 요소들이 분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혈관들은 이 척추와 관련해서 위아래로 많이들 분포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라는 점으로 해당 명칭들을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허리와 관련한 용역에 있어서 동맥과 관련된 병증과 허리와 관련된 병증으로서 현대 한의학에서 이러한 범위 안에서 많이 치료하고 있다라고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방에서 요척수 천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죠. 이 공간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뉴얼대로 넷째 허리뼈 가시돌기와 다섯째 허리뼈 가시돌기에 주사 바늘을 넣는다라는 얘기를 볼 수 있고요. 우리는 한편 요양관에 자침할 때 넷째 허리뼈와 다섯째 허리뼈 사이로 자침한다. 물론 자침 과정에서 이 척수 영역까지는 들어가진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영역까지 우리가 자침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감염이 생겨나면 척수염이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위가 척수액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걸 안다면 자침 시에 자액 깊이를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깊은 자침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부위에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척수염이 야기되지 않는 수준의 멸균침을 써야 된다는 거 숙지하셔야 됩니다. 요양관 지역을 초음파 영상으로 관찰해 본 것입니다. 초음파 프로브를 쇼축이라고 해서 가로축으로 뒀을 때 가시돌기를 기준으로 양쪽에 척추 세운근과 근육층을 볼 수 있게 되죠. 대칭성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게 되면 가시돌기와 가시돌기를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함몰 지역이 관찰되는데 그 함몰 지역 경우에 따라서는 심줄도 보이더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체표면에서 가시돌기와 가시돌기 사이를 찾아낼 수도 있고 자입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활용하면 여러분이 체표 촉지를 통해서 이런 부위를 잘 못 찾더라도 영상을 통해서는 잘 확인할 수 있더라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실에 들어와서 실습을 하다 보면 이 가시돌기를 찾기가 매우 힘듭니다. 특히나 BMI가 높은 조금 살이 많은 경우에는 이러한 가시돌기의 촉진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야코비 선을 정확하게 찾기가 어렵다면 대략적인 감에 의해서 시술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위험성이 있겠죠.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는 가시돌기와 가시돌기 사이에서 자침할 때 자입 깊이를 놓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자입이 돼야 되는 구조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요양관 주변에서 이제 경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맥의 경혈 이외에 경회 기혈로서 언급할 수 있는 게 17추라고 하는 경회 기혈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당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천금 요방의 부록이었던 천금 입광에 소개되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요양관의 바로 밑에 있는 다섯째 허리뼈 가시돌기 아래점에서 찾았다는 거죠. 자세히 보면 17이라고 하는 단어는 12개의 등뼈와 5번째 허리뼈를 염두에 두고 경회 기혈명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치의 범위로 보면 분명히 허리 지역의 병증이지만 이 17주가 사실은 동맥의 경혈에 귀속되지 못한 채 일종의 경회 기혈로 계속 취급되어 왔다는 사실을 얘기를 드리고자 소개를 합니다. 동맥의 속성엔 가깝지만 동맥의 경혈로 귀속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으로서 우리는 17추라고 하는 경회 기혈을 인식하자라고 얘기하는 거고입니다. 그 다음에 경회 기혈인 요안이라고 하는 경회 기혈입니다. 요안은 앞에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로
이 위뒤 엉덩뼈 가시를 기준으로 그 바깥쪽 위쪽에 나타나 있는 함몰 지역을 요 안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뭐죠? 최표면에서 보면 마치 허리에 움푹 들어간 눈처럼 움푹 들어간 공간이 보여요 라고 하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표에 나타나 있는 어떤 형태학적 이름을 가지고 그린 건데, 이 출처는 주 비급방이라고 하는 의서에 등장하면서 병증 모델이 뭐죠? 소모성 병증이나 신호요통에 쓰여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의 랜드마크적인 입장으로만 우리가 이 부위를 쓸 수 있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경외기혈로서는 이런 질환에 동맥의 경혈이나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병증에 쓰이는구나, 경험적 질환이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극수라고 하는 경혈인데 요양관보다 바로 한 마디 위에 있는데 셋째 허리뼈 가시돌기에 있는데, 셋째 허리뼈 가시돌기에는 동맥에 해당하는 경혈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위에 경외기혈로서 하극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천금 밑방에 존재해 왔지만 동맥의 유주 분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맥으로 편입되지 못했던 경외기혈이라는 거죠. 주치봉증을 보면 허리 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뇨 생식기 질환, 허리 질환에 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허리 질환에 쓰이는,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다리 질환에 쓰인다면 이러한 질환의 속성은 뭘까요? 바로 허리 신경이 넙다리 쪽으로 해서 다리 신경으로 이어지는 엉덩신경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사이아틱 너브라고 하는, 사이아틱 너브요. 이러한 궁둥신경, 엉덩신경이 아니라 궁둥신경이죠. 이런 신경은 결국은 다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결국은 허리의 문제가 다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옛사람들에 의해서도 관찰됐고 진료적 모혈로 존재한다. 다만 이 부위를 동맥의 경혈로서 귀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으로만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현대적인 어떠한 진료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극수, 앞서서 말한 것처럼 경외기혈은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WH에서는 extraordinary point라고 하는 EX, 그 다음에 등이라고 하는 백의 영역일 때는 B라는 영어를 쓰고 있다 정도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하극수까지 설명한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나머지 경혈인 명문혈부터 동맥의 나머지 경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해서 지난주 인맥 E클래스 수업, 오늘 동맥의 개괄과 그다음 오늘 하극수과의 설명들을 종합해서 이번 주 말까지 학습일지 제출 구글 클래스룸에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현재 학교에서 어제 날짜로 8주차부터 대면 실습이 가능하다라고 안내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10월 19일 경에는 여러분 대면 실습을 하러 학교에 나오게 될 거고요. 아마 그때부터 앞선 시간에 소개했던 방식으로 분반별 조별로 번갈아 가면서 실습이 진행이 되니까요. 온라인 수업과 함께 잘 학습해 주기 바라고요. 다만 온라인 대면 실습을 할 때는 온라인 수업은 줌을 하지 않고요. 이 클래스로 녹화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분반에 따라서 목요일에 이 줌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조건이 생기더라고요. 본과 1학년 학생들. 그래서 분반별 모두 권호상 교수님이나 저의 이 경혈학 1수업은 8주차부터 모두 이 클래스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대면 실습 기간 동안은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안내할 거니까요. 그때 파악해 주기 바라겠고요. 예,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